네, 여러분을 낭만과 예술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저는 낭만살롱의 주인장 김민광입니다. 피아니스트 강소연입니다. 오늘 말이죠, 정말 멋진 예술인분 한 분을 모셨다고 하는데요. 누구시죠? 이분은 대한민국 클래식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스타이신데요. 힌트 하나 드릴까요? 예. 똥, 똥, 리. 설마 강마에? 네, 맞습니다. 하지만 강마에 아니고요. 예. 차마에님이십니다. 차마에? 네, 오랜만에 제가 프렌치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예. 네, 시벨로. 아, 그리고 대놓고 시벨로. 네, 멸치볶음.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휘자 차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시벨럼 차마에님 모셨습니다. 귀한 마이스터를 모신 만큼 오늘 지휘자에 대한 궁금점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제가 팍팍 파보겠습니다. 단원분들도 사실은 다 프로시고 그쵸. 우리가 다 악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자님이 꼭 계셔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교통경찰처럼 그 정리를 하는 역할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음악을 가지고 연주를 할 때 이제 단원들 개개인의 생각이 물론 보편적인 해석에 근거한다면 거의 비슷하긴 하겠지만 그 아티큘레이션 처리라든지 또 악보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런 관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러 생각이 있다 보면은 굉장히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휘자가 그 중간에서 설득력 있는 그런 해석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걸 이렇게 조화롭게 또 잘 조율했을 때 그 리허설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보다 좋은 연주회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정리를 하는 역할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휘자가 그러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연주가 확실히 느껴져요? 다른 게? 그럼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은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신데 아까 소연 씨가 똥똥 이렇게 그런 거 그 TV에서 나왔잖아요. 그렇게 지휘자는 카리스마가 있는 것인가? 옛날에 비교했을 때 옛날 이제 구시대적인 그런 지휘자들은 조금 독재적이었고 그래요? 그리고 군림하려고 했고 그래서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이미지로 봤을 때 이제 옛날에 그 나왔던 베토벤 바이러스에서 똥덩어리 강마에 그런 스타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지휘자의 연령도 많이 이렇게 낮아진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단원들과에 있어서 관계 자체가 조금 수직적이기보다는 수평적이게 됐고 그리고 시대상 자체가 이렇게 리더에 대한 그 시대상 자체도 조금 많이 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다 수평적으로 잘 소통할 수 있고 티키타카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지휘자를 선호하는 것이 현 시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클래식 공연 볼 때 보통 박수 끝날 줄 알고 박수 쳐요? 네. 그럼 지휘자분이 들어가세요. 쓱 들어가시잖아요. 다시 뭐 앵콜 맞추면 다시 나와요. 네. 알고 들어갔다 알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알고 들어갔다 알고 나오는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연주가 끝났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는 것이고 그 연주에 대해서 이제 관객들이 너무 좋았다는 의미로 박수를 칠 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연주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감사함에 대한 표시로 그래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박수가 조금 끊길 타이밍이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또 그 수고한 단원들에게도 그 박수가 더 연이어지게끔 돼야 되고 또 열기를 더 이어가기 위해서 앵콜곡을 준비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더 마지막에 박수를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것도 약간 그 연륜과 경험이 좀 필요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네. 커튼콜이라고 하죠.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래서 소위 그래도 우리가 성공적인 공연이라고 하면 커튼콜을 그래도 더 많이 받았을 때 아무래도 뿌듯한 그런 기분은 있습니다. 또 클래식은 굉장히 긴 시간 이제 집중해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뭐 30-40분 길게는 1시간도 박수를 받지 못하고 쭉 저희가 집중했는데 이제 몰아서 많이 받고 싶은 거죠. 마지막에. 네. 악장간의 박수는 없으니까 보통. 네. 아무래도 지휘자는 대중에게는 음악가 중에서는 가장 알려지지 않은 그런 세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흔히 지휘자가 되는 길이 굉장히 좁고 어렵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지휘자가 되려면 어떤 공부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걸까요? 옛날에는 그 지휘과라는 것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 학기를 그 중급 이상 최소한 그 음악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악기를 마스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작곡적인 관점에서 곡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화성학적인 그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또 귀가 제일 좋아야 돼서 그렇죠. 시창이라든지 청음이라든지 과목으로 분류한다면 그런 건 중요한 것 같고 유럽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카라얀이라든지 뭐 프루트 뱅글러라든지 이런 지휘자들은 다 오페라 극장에서 가수들 반주해주는 그 독일어로 코레페티토 그것부터 시작을 하면서 정말 가수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성악가들이 어떻게 노래를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호흡하는지 그런 걸 정말 온몸으로 느끼면서 지휘자로서의 갖춰야 될 소양을 기본적으로 닦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는 제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또 지휘자는 한 명이다 보니까 경쟁이 좀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지휘 콩쿠르라는 그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휘 콩쿠르에서 상위 입상했을 때 부상으로 연주 기회도 받게 되고, 또 유명세를 타게 되면서 또 여기 악단 저기 악단 이렇게 접촉할 수 있고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게 되면서. 네, 저희 이 차훈 지휘자님은 그 유명한 토스카니니라고 20세기 최고의 지휘자로 손꼽히는 그분을 기리기 위한 토스카니니 콩쿠르이 있어요. 국제 콩쿠르. 예. 이탈리아에서 있죠. 네, 그 콩쿠르에서 무려 1위 없는 2위, 정말 최고상을 받으신 그런 정말 훌륭한 지휘자십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난 지휘할 거야 이거예요? 뭐예요? 시작이?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들리는 피아노 소리가 너무 좋아서 피아노 학원을 당연히 다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말고 다른 악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관악기를 한번 해보고자, 그래서 뭐 플룻이랑 클라리넷을 고민하다가 플룻이 너무 소리가 예쁜 거예요. 조금 이렇게 음악에 대해서 조금 여러 생각을 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게 피아니스트도 아닌 것 같고 플루티스트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음반 가게를 들어갔어요. 백색머리 할아버지가 되게 멋있고 잘생기고 이렇게 막 눈 감고 이렇게 막 고뇌하면서 클래식 그 코너에 그 사진이 있어요. 카라얀 같은 분? 카라얀이죠, 저는. 그쵸? 그래서 네. 저 사람이 누군지 물어봤더니 그 음반가게 아저씨가 카라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뭔 사람이냐 했더니 지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지휘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고.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는 그럼? 초등학교 4학년 겨울방학. 중고등학교 때는 제가 그냥 성적이 그냥 상위권이라서 부모님께서 워낙 음악인의 길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그냥 공부 쪽으로 가라. 그래서 편하게 남들처럼 살라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 고3 수학능력 시험 끝나고 제가 원하던 점수를 못 맞게 되면서 재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음 연도에 어느 학교에 어느 과를 갈까 이렇게 다 보다가 작곡가도 있고 뭐 지휘과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 보는 과목을 봤는데 이거 레슨 받아가지고 이렇게 입학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모님을 되게 설득을 했죠. 설득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과정이랑 지금 지휘자가 되어서 단원들을 선택하는 과정이랑 그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때 잘 연습하셨어요. 네. 그래서 한예종을 졸업하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오스트리아 그라츠 국립음악대학에서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하셨잖아요.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최고 연주까지 쭉 그렇죠. 있었죠. 네. 그 다음에는 뭐 저희가 알다시피 뭐 유명한 콩쿠르에서 아주 화려하게 그냥 입상을 하시고 지금은 포항 시립교향악단에서 예술감독 겸 상임 지휘자를 맡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 콘서트를 책임지고 지휘하는 역할인데, 거기에 이제 상임 지휘자 앞에 예술 감독이라는 직함이 붙잖아요. 1년 전체 그 예산 안에서 그 프로그램을 전체 기획을 하고, 그래서 그 콘서트 프로그램, 그 다음에 그 협연자, 그런 모든 것들을 제가 이제 조율을 해나가면서 결정하는 역할이고 또 책임지는 역할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단원들 평소에 이제 뭐 복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굉장히 골치 아픈 역할이죠. 그래서 정말 어깨에 짐을 가득 지금 지고 계신 것 같아요. 사인하는 순간 이 모든 것에 대한 거는 다 책임진다는 거기 때문에. 멋있다. 사인. 지휘자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 이런 표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작곡가하고 비교했을 때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썼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찢어버리고 다시 또 고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수백 번 수만 번 고민해서 쓴 곡을. 그렇죠. 악보가 굉장히 지저분하죠. 네. 직접 자필을 쓴 거고. 그거를 이제 그 청중들한테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일종의 세일즈맨이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고민한 거에 비교가 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열심히 고뇌를 해서 그래야 이제 좋은 음악을 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게 일단은 그런 것 같고, 또 현장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게 정말 말은 쉽지만 그만큼 음악에 대한 그 해석이 굉장히 또렷해야 되고, 그 작은 말 한마디에도 그들은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고뇌를 계속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플레이를 하진 않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들보다는 조금 연주자보다는 좀 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악기 중에 피아노로 웬만하면 다 쳐봐요. 해보면 얼마만큼 이들이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제일 자연스러운 소리를 구현낼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네. 그래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잠깐 틀렸어, 조금 틀렸어. 네. 그건 안 들리죠? 들리죠. 네. 들려요? 네. 총 몇 명이죠, 오케스트라가? 보통 편성에 따라 다른데 이제 저희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60명 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뭐 말러라든지 슈트라우스라든지 스트라빈스키 이렇게 대편성하는 경우에는 뭐 100명 넘을 수도 있고 네. 또 말러 8번 같은 경우에는 뭐 천인교향곡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합창단까지 다 하면 거의 1000명 1000명 중에서 설마 모르시겠죠? 들려야죠 사실. 네. 아니 네. 들리면 어떻게 해요? 그 들리면 살짝 쳐다봐요? 아니면 끝나고 잠깐 불러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일단 물론 틀릴 수 있는데 네. 그 한 명을 집어낸다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운드의 조화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리허설 과정 중에 그런 거라면은 일단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잘 틀리지 않게 긴장할 수 있게끔 하되 전체적으로 그 사람도 이렇게 마음이 다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수를 바로 지적하기보다는 정말 단원 한 분 한 분을 다 존중하면서 그 하나의 공동체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향하는 음악은 잘하는 음악보다는 정말 그 클래식 애호가가 아니더라도 저 사람 음악에는 뭔가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되는 음악을 제일 중요하고 생각해서 중요하죠. 그래서 단원들한테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테크닉적인 거는 준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테크닉을 넘어서 정말 그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악에 빠져야 된다. 단순히 그 연주 박자와 네. 음정만 맞추는 그런 게 아니라 작곡가의 의도와 감정까지도 담아내야 하는 게 또 저희 음악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공연 전에 오케스트라는 몇 번 정도 모여서 연습을 할까요? 개인 연습, 파트 연습 제외에 이제 보통 뚜띠 전체 리허설이라고 네. 하죠. 시향마다 그 다 각각 교향 악단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제가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잡았을 때는 4-5번? 굉장히 타이트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네, 좀 어려운 네. 곡 같은 경우에는 네.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하고. 선생님 그 말씀 들으면 이거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MSG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안 좋아하네. 예. 담백한 그 담백한 본연의 그 맛을 네. 계속 찾는 것 같은데. 미슐랭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그죠? 네. 선생님이 지휘하시는데 멘토? 영향을 준 분이 누구실까요? 지휘자 중에서는 이제 클라우디오 아바도하고 카를로스 클라이버에 대한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일단 카를로스 클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음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냥 빠져들 수밖에 없고 어떤 게 빠지는 거 궁금해요. 예. 그냥 그 박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동작에는 음악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방향성 그다음에 어떤 맛을 내야 되는지 느낌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다 살아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걸 느껴져요. 그래요?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럼 그분들 주위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뭐 장면이나 뭐 스타일, 뭐 몸동작 이런 게 있을까요? 그 카를로스 클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디테일한 것마저 손짓으로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사이다처럼 확 터져야 되는 데는 그냥 이렇게 더 확 이렇게 정말 그 어떠한 것도 보지 않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게 좀 마음에 들고. 지휘봉을 드시는 분이 있고 그냥 손으로 하시는 손으로 하는 분이 분도 계시는데 있죠.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휘봉을 들되 조금 제가 섬세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이 많을 때는 느린 악장이라든지 네. 이럴 때는 지휘봉 없이 그냥 손가락 10개를 다 사용해서 저도 그렇죠. 이렇게. 보통 왼손이 그런 거를 더 많이 나타내시는 그렇죠. 거죠? 일반적으로 왼손은 그 음악적인 다이나믹, 그 다음에 뉘앙스 이런 걸 표현하는 거고 오른손으로는 제일 중에 박자. 전혀 몰랐어요. 왼손과 오른손의 역할이 다른지 처음 알았어요. 정해져 있는 거 아닌데 오른손은 기본적으로 이제 박자, 예. 그다음에 왼손으로는 그 다이나믹, 그다음에 음악적인 표현, 그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경찰처럼 어느 파트가 나올 때 그 파트를 지목을 한다든지. 그래서 오른손하고 왼손은 확실히 구분이 되어서 사용해줘야 하는데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똑같이 이렇게 같은 모양을 아무 이유 없이 지휘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건 거죠. 잘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어릴 때 거죠. 항상 이렇게 그렇죠. 그 했는데 아니고 아. 그 차 지휘자님께서도 그런 본인만의 어떤 스타일이나 또 자주 사용하시는 제스처가 있을까요? 저는 왼손을 사실 그 잘 쓰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소리를 더 띄워주고 마음으로 느껴달라고 할 때는 여기를 항상 이렇게 해서 해주고 있고 가끔씩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찝을 때가 있어요. 손가락 잘해야죠. 잘. 네. 몇 번 손가락 잘해. 손가락도 되게 중요한데 잘해야지. 이렇게 해서 어느 파트를 지목하거나 그럴 때 포인트를 줄 때 근데 기분 나쁘지 않게 딱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조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순간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천천히 이렇게 해서
흐름을 그려주는데 그거는 프레이즈 깨지지 말고 길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라. 네. 현악기도 이제 보호하면서 이렇게 끊기지 않게 계속 소리가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유럽과 아시아에 정말 수많은 오케스트라와 연주를 하셨을 텐데요. 그 중에 특별히 가장 기억에 남는 오케스트라가 있었을까요? 제가 콩쿠르를 했던 오케스트라가 이제 파르마의 그 이탈리아. 필하모니카 토스카닌이라고 그 파르마가 이제 베르디 페스티벌을 열리는 그런 도시예요. 거기서 네. 이제 오페라 반주도 당연히 하고 있는 그 오케스트라랑 이제 그 콩쿠르 때 많이 작업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한 콩쿠르는 단순하게 그냥 주어진 시간에서 리허설만 하는 게 아니라 리허설 시간도 되게 다른 콩쿠르보다 훨씬 길었고 그리고 그 연주까지도 평가를 하는 그런 되게 기이한 형태의 콩쿠르였어요. 그 오케스트라 사람들이랑 이렇게 했을 때 되게 경연을 떠나서 되게 행복했던 건 이 사람들은 그 시간을 즐기더라고요. 멘델소н 4번 이탈리아를 했는데 여기를 저도 너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이 사람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그게 바로 느낌이 오더라고요. 저도 너무 행복했고 이 사람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짜릿하잖아요. 네. 말이 없는데 네. 그냥 서로 통해서 이게 될 때. 근데 그게 뭐 정말 그 맞아서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은 음악을 가슴으로 느끼고 있구나. 끝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케스트라 사람들은 그 가슴을 건드려주는 지휘자나 그런 협연자를 만나면 다 이렇다. 우리는 그런 이모셔널한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저는 궁금한 게 많은 콩쿠르 있지만 지휘 콩쿠르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약간 상상이 안 가요. 그러게요. 네. 악기처럼 그 소리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네. 내 지휘 때문에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달라지긴 하지만 예. 그 조금 주관적일 수 있죠. 네. 지휘적인 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사실. 그래서 일반적인 해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지, 그다음에 그 뭐 템포를 잘 잡아가는지, 그다음에 악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가 정확하게 음악적으로 해석이 잘 되어 있어서 이거를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그 리허설 테크닉이 있는지. 그 지정곡이 있나요? 아니면 선택을 할 수 있나요? 지정곡도 있고 이제 자유곡도 있는데 이제 자유곡이라 해도 오케스트라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는 다 정해져 있는 편이죠. 콩쿠르 하셨을 때 또 심사위원 분과 굉장히 특별한 특별한 사이가 있었다던데. 보통 그 지휘 콩쿠르를 하면은 지휘자를 많이 초청을 하고 아니면 뭐 평론가 혹은 뭐 그 에이전시 대표 이런 식으로 많이 초청을 하는데 제가 한 콩쿠르에는 나탈리아 군만이라고 나탈리아 군만이 오셨었어요? 네, 계신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진짜 영광이죠. 네. 네. 아, 대박인 거예요. 지휘자분보다 훨씬 더 그런 거죠. 네. 네. 그분이 이게 리허설 끝나고 나서 똑똑하고 제 방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들어오지?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부자연스럽게 소리를 이렇게 막 이끌어내려고 하다 보면은 청중이 귀가 아프다고. 그때는 세미파이널이기 때문에 2명 안에 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요. 경연 다 빼버리고 음악을 생각하고 저 사람들의 소리를 크게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어떤 소리가 좋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그 딱 2마디 해주고 가셨거든요. 지휘자가 되고 책임지는 예술 감독이 되고 나니까 그 선생님처럼 제가 단원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거꾸로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소리를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연주의 퀄리티를 바꿀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지휘자의 손끝에서 시작된 음악이 수십 명의 연주자가 함께 만드는 그 하나의 정말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또 제가 준비한 곡이 있습니다. 쇼팽 소나타 2번 1악장. 저에게는 약간 인생곡 같은 곡인데요. 오늘 차마이님께 제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네.
허허! 차한 선생님 앞이라서 약간 더 그 긴장 아니면 떨림, 그런 좋은 떨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더 막 오버했네요. 네. 그렇습니까? 네. 저는 되게 너무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음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관객과의 소통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런 흐름 가운데 이렇게 피아노 앉아서 이렇게 하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스토리텔링도 되는 것 같고 되게 오랜만에 뵀는데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 이제 지휘자로서의 차홍도 있고 한 개인으로서의 차홍도 있잖아요. 그냥 인간으로서 그 본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선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무대 위에선 정말 카리스마 넘치고 또 그 따뜻한 카리스마가 넘치시는 선생님이시지만 또 평소 일상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휘자님만의 힐링하는 어떤 루틴이나 취미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먹는 거 너무 좋아해요. 먹고 마시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맛집 찾아다니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 요리 이렇게 집에서 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요리 잘하세요? 어떤 요리 제일 잘하세요? 지금 좀 은퇴했어요. 사실 갑자기? 그 지금 아내하고 만난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유학 시절에 이렇게 만났었는데 그때 이제 잘 보여야 되니까 요리를 많이 했죠. 뭐 감자탕도 끓이고 유럽에서 그 구하기 힘든 그 등뼈 사가지고. 근데 지금은 청소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또 페어링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음식하고 와인하고 와인 진짜 좋아해요. 아까 그 잠깐 언급했을 때 저희가 느꼈던 게 뭐냐면 두 분 사이가 너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같이 유학하셨다고 하고 아내분도 그러면 예술 성악. 거죠? 성악가죠? 네. 지금도 계속 활동하시는 거예요? 대화하실 때도 음악적인 그 대화도 많이 하세요? 음악적인 대화도 많이 하죠. 약간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싸우진 않고 조언을 해주죠. 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자기에 대해서 잣대를 정말 엄격하게 해서 볼 수 있는 그 스스로에게 대해서 너무 관대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이제 그 두긴 둬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아내가 되게 중요하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사실은 너무 많은 일을 이루시고 또 앞으로 촉망받는 지휘자시지만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혹시 있으실까요? 조금 괴기할 수 있는데 제가 와인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와인 중에서 저는 그 아르헨티나 말백을 좋아하거든요. 그날에 직접 가서 길거리에서 정말 그 발에 치이는 소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말백 한잔 하면서 그 밤에 또 분위기에 젖어서 그 탱고 그다음에 피아졸라 이런 거 그냥 들으면서 그렇게 그냥 아무 스트레스 없이 걱정 없이 이렇게 그냥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어요. 역시 음악가신 게 뭐 삶이 집에 가도 음악, 밖에 가도 음악, 버킷리스트 안에도 또 음악이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제가 유럽에서 배웠던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되게 준비를 잘해놨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 친구들이랑 술도 좀 한잔하고 그냥 뭐 이렇게 산책도 다니고 재밌는 거 많이 하라고. 그래야 더 좋아진다. 근데 그게 저게 쓸데없는 농담처럼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음악에도 긴장이 있고 이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떻게 풀지 모르는 걸 모르는 사람은 음악에 처음부터까지 긴장밖에 없는 거야. 스트레스하고 그런 이완을 하려고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맛집 찾아다니고 뭐 좋아하는 와인 커피 마시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수다 떨고 그리고 또 운동하는 거 좋아해서 그 피트니스도 가고 그다음에 축구도 하고 뭐 그러고 재밌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 지휘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인간에게 음악은 왜 필요한 것 같으세요? 음악은 저희 영혼을 살찌우는 하나의 그 비타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잦았고 그다음에 음악 연주회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좀 힘들더라고요. 끝나고 일정 끝나고 와가지고 누우면은 그냥 저기 10분도 안 돼서 그냥 제가 그 코 고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넉다운이 돼서 이렇게 잠을 잤는데 음악을 딱 하고 지휘를 하는데 그 정말 그 제 가슴을 확 후벼파는 그런 패시지가 나오면서 이렇게 지휘를 하는데 그런 피로가 그냥 싹 없어지더라고요. 살아있는 그 느낌. 그러니까 진짜 비타민을 느껴서 말씀하신 거군요. 비타민이라는 일종의 마약 같은 거예요. 우리 마약은 안 해봤는데 맨날 그쵸? 네. 낭만살롱이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 됐는데 오늘 함께하신 뭐 그 소감 좀 들어볼까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분들과 이렇게 좋은 곳에서 뭐 인터뷰를 떠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너무 뜻깊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제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낭만살롱의 고정 질문이 있는데요. 차홍 지휘자님, 당신이 생각하는 낭만은?
답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잘 느끼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느껴지는 게 낭만이다. 답이 없고 내가 느끼는 거.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주저하지 말고. 낭만 살론 여기서 이제 문을 닫아야겠네요. 저희는 또 다양한 문화예술계 인사를 모시고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같이 인사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